교육부가 떠오르는 이유는 이제 요즘 미래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변화 속에서 요구와 미래에 다가오는 요구와 연결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미래 교육을 더 관심 가지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리고 네, 이거는 그러면 뭐 미래교육에 대해서 뭐 관심 있으면 뭐 관심 갖고 말고 싶으면 그렇죠. 말고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다. 네, 그러면은 저도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원래는 이제 역량이란 개념도 예전에는 기업에서 쓰던 그 거였잖아요. 기업이나 회사에서 예. 쓰던 용어인데 이게 이제 뭐 대세급 프로젝트나 이런 등등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에도 우리나라에도 역량이란 말이 나왔는데 역량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는 것도 좀 있긴 한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이 원래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기업이고 제일 늦게 변하는 데가 교육과 학교와 교회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보셨을 때 그래서 요즘에 저는 관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래 교육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자료가 쏟아지는 거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미래 교육이 어느 정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미래 이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과거의 지식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현재 가르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와 미래가 비슷할 거다. 그러면 현재 하던 방식을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할 때는 현재 과거에서 했던 방식,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리고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계속 미래에도 잘 나갈 거냐? 그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장 발빠르고, 왜냐면 기업은 이제 그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 돈의 그렇죠. 문제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교회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대응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역량이라는 개념은 직업 역량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1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졸업을 해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을 가르쳐 줘야 비로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로서의 역할들을 하니까 그럼 뭐 음, 하는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직업 음, 역량이 뭐고 그거를 이제 대학에다가 요구하면서 역량이 강조됐던 부분이었는데 원래 시작은 그러다가 이제 미래사에 대한 담론이 나오게 되면서 단순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넘어서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서 교육도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음, 역량이 좀 더 확장돼서 발전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이 학력 중심 교육이라면 이건 아는 것이라면 음, 음, 역량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것, 문제 해결력, 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를 포괄하는 총합적인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역량이지 않냐. 근데 이제 음, 이 역량이라는 걸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서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몇 가지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제 과거의 지식이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지식을 창출하거나 음, 어떤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미래교육의 화두들, 뭐 디지털 기반 교육이라든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지역 연계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글로컬 교육, 요즘 이제 이런 거 음,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의 갈등 속에서
예전에는 이제 세계화 교육을 부르짖었는데 국제교육,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세계화를 부르짖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상호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신조어가 글로컬 교육. 그래서 글로벌 교육 플러스 로컬 교육이라는 개념이 합쳐져서 최근에 많이 교육계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게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성교육.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성의 문제라든지 지금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 때문에 기초학력 어떻게 채울 건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코로나 19 이전 2019년도 통계와 2021년도 통계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아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그 심심함을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의존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면 상황인데도 대면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이 쉽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벗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극소수의 친한 아이들끼리만 교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먼저 다가갈 줄 몰라 하는 그게 지금의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인성교육 그리고 기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인성교육도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교육에 대한 게 기존에 부르짖었던 혁신교육이랑 좀 궤도가 좀 다르다. 혁신교육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교육의 본질을 정상화하자, 회복하자,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 혁신교육인데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의 경우 4대 과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마다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 하자. 이거는 용어는 약간씩 달라도 동일하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면 미래 교육을 담당하는 미래 학교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탄소 중립 학교 내지는 이렇게 생태 전환 학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학교가 미래 학교의 범주에도 들어가지만 디지털 기술 기반 학교 내지는 인공지능 활용 학교도 미래학교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고 인성교육 강화한 인성교육 학교도 미래교육의 담론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보다 혁신교육보다 범주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에 좀 방점을 찍어서 디지털 기반 교육이나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 이제 진보 교육을 부르짖는 분들은 물론 디지털 기반 교육도 강조하지만 생태 전환 교육을 상대적으로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렇지만 보수들은 또 상대적으로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생태 교육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숨어 있는 담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화석 연료 줄이자 이거 뭐 보수 진보 반대할 사람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늘리자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원자력 발전이 있거든요. 운전. 원자력 발전 이거 그렇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보수와 진보가 아주 극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보는 탈원전을 주장을 했고 보수는 원전을 오히려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간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원자력은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화석 에너지로 넣을 거냐? 신재생 에너지로 넣을 거냐? 사실 양쪽 다 속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이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생태 전환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태 교육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생태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사회 구조 시스템의 변화를 담보하고 있는 교육이 생태 전환 교육이거든요. 근데 보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생태를 잘 관리하자. 여기는 오케이. 그렇다고 사회 구조를 바꿔? 이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불편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생태 전환 교육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미래교육, 미래 학교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강조해서 쓰고 있지만 해석이 차이가 다르다.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음, 해도 담론은 풍부한데 듣다 음, 보면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음, 미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열린 단어다 보니 이제 그런 음. 이제 그 담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 교육을 내세울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 용어를 썼을까? 음. 그 의도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만 미래 교육의 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래 교육이 이제 계속 강조되면서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는데 지식이나 이제 갈수록 태도나 가치 쪽에 집중하는 우리 그 하스 나치판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저는 굉장히 또 처음에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점점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인간성이나 협업이나 이제 함께하고 이런 생태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마을 중심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어, 예전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미래의 교육이고 헷갈리기도 음.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저는 흥미롭고 또 기업에서도 좀 찾는 인재들이 보면 협업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예,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또 참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교육이든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좀 찾을 어떤 접촉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네. 과 관련해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미래 교육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 학력 중심을 강조하지만 한쪽에서는 역량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연결돼요. 왜냐면은 역량이라는 건 지식 플러스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식 없이 역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건 사고 보완적 개념이다.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 개발 학습을 한쪽에서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질적인 사회가 되면서 공동체 역량, 협업, 협동학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핏 보면 개인이냐 집단이냐인 것 같지만 미래교육에서는 둘 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디지털 기반 교육은 기술을 강조하는 거고, 인성 교육은 인간을 강조하는 거고, 생태 전환 교육은 자연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 얼핏 보면 인간이냐 기술이냐 자연이냐 서로 다른 대립적인 개념 같지만 실제로는 미래 교육에서는 이것을 다 함께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계화 교육과 지역 교육, 세계화가 먼저냐 지역화가 먼저냐가 아니라 이 둘을 결합한 글로컬 교육이 오히려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단 융합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다 통칭해서 미래 교육에 넣다 보니까 이제 혼동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미래 교육의 어떤 개념의 어떤 광범위 있어? 이제 이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중심을 잡아서 할 거냐? 그 모든 걸 한 학교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미래 학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치와 역량, 우리 학교가 왜 수많은 컨셉이 있지만 왜 이 컨셉을 선택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그 학교만의 어떤 존재의 가치라고 할까?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 혁신학교는 약간 표준화된 측면이 있다면, 이제 음, 미래학교는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대형화된 마트가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 작지만 자기 맛을 내는 맛집이 살아남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 교육은 이제 각자 가치에 따라서 맛집 학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 계속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미래교육과 혁신교육의 차이점을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교육청에 따라서는 혁신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교육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혁신이란 말 자체가 가지는 그 진보성 때문에 아예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교육이란 말을 써서 포장을 하려 하는 이런 교육청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준화와 어떤 다양성의 측면이라는 그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혁신 교육이 했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기반이나 뭐 생태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나 뭐 이 지역 연계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 이런 요소들은 이미 혁신 교육에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표준화되었던 것들을 더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기에는 미래 교육을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생님들에게 혁신 교육과 미래 교육의 명확한 차이, 위상 아니면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연속성이고 하나는 단절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속성 입장은 진보 진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그 교육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혁신 미래교육이에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정책적 언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절적인 입장, 이제 보수 진영,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나 대구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 교육의 한계, 문제점을 비판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형태, 미래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응하자. 그래서 혁신 교육의 대체어로서 미래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두 진영이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 관점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현재의 어떻게 보면 학교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도 사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기리는 교육, 학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하고 기존에 했던 것도 성찰하고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게 혁신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교육의 성과 위에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건 자연스럽고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미래형 혁신학교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도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연속성 입장에서 접근했던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혁신학교가 잘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끊고 막 용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경기도에는 혁신이 사라지고 미래가 대체하고 그 충북은 행복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전북에 갔더니 차망약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냐면 그 각각의 정책의 키워드들이 이제 교육감의 성향이 바뀜에 따라 핵심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절성 입장에서 가면 이제 전혀 새로운 거로 처음부터 하려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단절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 뭐냐면 예전에 했던 연구 시범 학교처럼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 선도 학교, 뭐 인공지능 중점 학교로 하되 그러면 학교가 기존 학교에서 그거 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몇 천만 원 주겠다. 참여한 유공무원 교원들에게는 연수 승진 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인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 공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땐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인센티브가 끝마치면 그 연구 시범 기간이 끝마치면 예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절적으로 갈 거냐, 연속적으로 갈 거냐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연속적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 있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아까처럼 어떤 정치적 배경에 따라 관점이 뭐 서로 다른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저희가 이제 미래 교육을 이제 그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학교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더 봐야 된다. 말씀을 더 봐야 되고 신앙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미래 교육 없이도 어차피 잘 된다. 제가 좀 너무 거칠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기독교 학교에서 꼭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소장님도 이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예. 네. 크리스찬이신데 기독교 학교에서 미래 교육은 왜 필요한지 이 기독교 학교 관점에서 한번 이 미래 교육의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신앙과 학문, 일상과 그 신앙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어떤 접근, 태도를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태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앙은 기본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를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신앙은 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와 역량을 기를 건가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신앙의 힘을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이원론을 극복하고 이원론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지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에서도 미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반다이크 교수님은, 기독교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교육의 핵심 가치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루멜린이 이 제자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이어서 반다이크는 거기다가 수식어를 두 개를 붙어요.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제자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자도 하면 약간 좀 두루뭉술하니까 큰 개념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식과 능력이라는 건 역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감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식을 넘어 우리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대로 쫓지 못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소하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제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했을 때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내주함으로써 그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역량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개념은 이게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런 비유. 성경에 곳곳에 보면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인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세속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 학력 중심 교육으로만 그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기독학생반으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학교에서 기독학생반을 탄압했어요. 모이지 말라고. 이유는 야, 너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 어떻게 할 거냐? 왜 모여서 기도하냐? 그 시간에 자율학습 해야 되지. 그래서 아니 미션 스쿨 다니는데 기독학생만 모여서 기도 모임 한다고 탄압되는 저는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팔아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구입을 해서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학 학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아이들이 되게 거기에 쇼크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잘 쓰던 중학교 운동장을 팔아버리고 그거를 신학교를 사가지고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미션에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그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됐던 계기를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다. 근데 굉장히 신앙을 강조했는데 채플은 꼬박꼬박 했는데 학교에서. 근데 사실 채플은 꼬박꼬박 했지만 그럼 아이들의 신앙이 비례해서 됐느냐?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적,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개인 자랑이라고 할까? 이제 설교 본문, 성경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채플 되게 힘들어했고 믿는 애들도 되게 힘들어했던 채플이라는데 왜 성경 본문 한 구절만 읽고 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을 하지? 이랬던 경험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는 말로써 복음을 드러낼 게 아니라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된다.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역량에 대한 부분, 미래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불안감, 살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역량을 이해하지만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역량은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다. 역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속 교육에서 말하는 역량과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는 역량은 용어는 동일할지 몰라도 풀어가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부활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에서의 미래 교육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만 초점을 둬서 풀어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거의 뭐 기독교사 대회 주제강의 듣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저희 끝나고 그 기도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하면 안 네, 될 것 같고요. 됐는데 그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미래 교육이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비판적인 입장이 먹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기독교 학교로서 저는 그걸 계속 그 사명을 풀어가야 된다.